얘들아 안녕. 드디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단원은 너무너무 재밌는 단원인데 여러분이 지금 시험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지라 즐기지 못해서 엄청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재밌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다양한 자료들 살펴보면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 교과서 86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중요한 지도고요. 계속 봐야 할 지도지만 요 지도가 뭔가 절대적이다. 얘가 옳다. 얘만 옳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문화권을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도이기는 해요. 명칭이나 표현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리부도 66페이지 지도만 봐도 명칭들은 조금 달라요. 짠! 이 지도입니다. 지리부도 66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인데 보면 경계는 비슷해요. 경계는 되게 비슷한데 예를 들면 동부유럽 문화권을 슬라브 문화권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명칭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지도가 거의 다 똑같은 지도라고 보고 그냥 함께 봐도 되겠습니다. 지도가 나온 김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도 조금만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과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문화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교랄지 언어, 산업 등등등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슷한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렇게 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권과 문화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적인 특징을 지닌 지역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는 그 두 지역 간에 소통이 어려웠다, 소통이 적었다, 교류가 많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정치적인 이런 인문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자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 밀도가 낮았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든지, 혹은 매우 높은 험준한 산맥으로 가로막혀서 교류가 어려웠다든지, 큰 강이나 바다로 나눠져 있었다든지 등등등등 이런 자연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뭔가 두 집단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두 지역의 문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게 됐고 이게 문화권의 경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점이지대였는데요. 점이지대라는 것은 일단 좀 지우고 갑시다. 점이지대라는 것은 주로 이제 문화권과 이런 문화권 사이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공간적인 범위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문화권이 구분되는 그러니까 경계가 형성이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통이 조금 가능한 원활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해당 지역의 길목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튀르키예 지역 이 튀르키예 지역은 이 아시아 문화권과 유럽 문화권 사이에서 뭔가 이 소통의 길목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길들은 다른 루트들은 이렇게 지형이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렇게 장벽들이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어려웠어요. 구체적인 요인까지는 우리가 지금 통합사회에서 알 필요는 없고 여튼 다른 길목보다 요 튀르키예를 지나는 요 길목이 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사람이든 문화든 자본이든 이렇게 흘러가는 중요한 길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튀르키예라는 지역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 문화와 유럽 문화 서로 그러니까 상이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혹은 융합돼서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화,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낸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비슷한 배경으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이 섬이 많은 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이 해상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중요한 이 바닷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앞서서 과제를 이미 한 반들은 알고 있겠지만 동남아시아는 다른 주변의 다른 아시아 문화권들에 비해서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점이지대가 되는 겁니다.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문화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지도를 있는 그대로 막 경계선의 모양까지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다른데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낯선 이런 생활의 양식들, 문화들, 가치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가치관을 길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한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동양 문화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이 동양 문화권은요, 지리적인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동양 문화권 안에서도 동아시아 문화권, 그리고 이 인도 부근의 남부아시아 문화권, 그리고 중국 아래쪽에 동남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세 지역이 문화적인 특성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이 지역들은 대륙의 동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이 고온다습한 형태가 나타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벼농사가 행해진다. 이 벼농사가 행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그 문화적인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 일반적으로 이 세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유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서서 살펴봤던 종교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그 불교 문화권 안에 속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불교 문화권이라고 해서 그 해당 지역이 현재 기준으로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교적인 생활 방식, 유교적인 전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교 신자인 건 아닌 것처럼 이 종교로 지역을 구분할 때는 해당 종교가 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느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신도수가 많다로 지역을 구분한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동부아시아 지역은 젓가락을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한자 문화권이다 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동부아시아와 똑같이 계절풍이 부는 데다 대고 위도대가 낮은, 자, 위도대가 낮은 여기 열대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 3번 벼를 생산하기도 한다라는 말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3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지금 통사노트 50쪽 같이 보고 있어야 하는데요. 플랜테이션이란 밑에 아래 보세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의 대규모 상업적인 농업의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뭐 커피, 카카오, 바나나 등을 많이 재배한다라고 3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주요 바닷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이지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혼합돼서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이 문화적인 특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가 그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음은 남부아시아인데요. 남부아시아는 그 인도와 인도 주변에 있는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네팔 이런 지역들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그 잦은 외세 침입과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민족, 언어, 종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까진 몰라도 되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현재도 문화적으로 이슬람교의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부탄과 네팔 요 지역은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크고 영향력이 강한 인도라는 나라는 이 힌두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인도는 인구도 많고 그 국가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남부아시아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아시아를 우리가 얘기할 때 힌두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힌두교의 영향이 매우 강하고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그 지역의 토착 종교 등이 혼재돼서 이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남부아시아, 특히 인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파키스탄이랄지 방글라데시랄지 이런 나라들이 그 인근의 인도 지역에도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우리가 통합사에서 다룰 필요는 없고요. 남부아시아 지역,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남부아시아 지역은 힌두교라고 하는 그 민족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힌두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교, 불교, 토착 종교 같은 이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86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사진들 반드시 꼭 확인하고 그리고 지리부도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진들도 꼭 살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역이고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명예혁명, 산업혁명 과 같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찍 다른 문화권들보다 조금 일찍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입니다. 자, 유럽 문화권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되어 세분화가 됩니다. 네, 동부 유럽 문화권과 이 북서 유럽 문화권 그리고 이 남부 유럽 문화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이들은 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서 유럽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 하면 떠올리는 그 국가들이 포함된 지역이 이 북서 유럽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간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지역들과 그 북유럽 지역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지역들인데요. 자, 이 지역은 일단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게 습윤한 그런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혼합농업이라는 형태의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 수준을 바탕으로 낙농업, 유제품을 생산하는 낙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요, 종교적으로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개신교와 민족적으로는 게르만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 남부 유럽입니다. 남부 유럽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생각하면 돼요. 자, 뭐 에스파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인데요. 자, 고대 유럽 문명의 발상지인 지역이고요. 지중해성 기후, 즉 여름철이 고온건조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를 키워서 농산물을 얻어내는 수목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대 유럽 문명 발상지여서 이 문화적인 유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은 똑같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개신교보다는 카톨릭교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라틴 쪽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이 라틴 쪽의 비율이 높은 요 남부 유럽의 세력이 뒤에 요 아메리카 문화권 중에서도 남쪽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 아메리카를 나눌 때 얘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부 유럽의 문화가 이식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동부 유럽입니다. 동부 유럽은요, 과거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2, 3차 산업보다는 농업의 비율이 높은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정교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슬라브족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정교회는 뭐 동방정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정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그리스 정교 요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이 이전 영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아메리카 문화권은 일단 유럽의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앵글로든 라틴이든. 그리고 두 지역 모두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쳤습니다. 두 지역의 특징을 이제 나눠서 좀 살펴봅시다. 일단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그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는 요 리오그란데 강이 그 문화적인 경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냥 지역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구분할 때는 요 파나마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미와 남미를 나누는데, 문화적으로 이 아메리카를 구분할 때는 이 미국과 멕시코의 문화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캐나다에 해당하는 요 북쪽을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말하면서 리오그란데강 이북 지역을 가리키고요. 이 리오그란데강 이남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가리킵니다. 자, 정리합시다. 앵글로 아메리카는요, 리오그란데강 북쪽이 그 범위에 해당되고, 이 지역은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이죠. 앞에서 살펴봤던 북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개신교, 그리고 언어로는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캐나다의 이 퀘벡 지역, 일부 지역은요, 프랑스어도 영어만큼 중요하게 사용하는 공용어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프랑스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언어도 프랑스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도 받았지만 그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지역, 특히 퀘벡 지역이 그랬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특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퀘벡 지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그래서 유럽계, 아프리카계,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민자 등의 다양한 민족 구성을 보입니다. 얘는 기존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정말 소수가 되어버렸고, 이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이 특히나 지금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민자들의 나라가 바로 이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그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역은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교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해요. 라는 것은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에스파냐의 식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전히 언어가 포르투갈어가 사용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종적으로는 혼혈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자, 예를 들면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혼혈, 유럽인과 원주민의 혼혈,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온 후에 이 원주민들의 저렴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옆에서 이 아프리카 내륙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그 노예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성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정말 다양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래서 브라질의 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카니발, 리우 카니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통사 노트에서. 리우 카니발은 그 시작은 유럽의 축제예요. 유럽에서 종교적인 행사인데 이 카니발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이식이 되면서 이 종교적인 카톨릭 축제의 성격 플러스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문화예술 플러스 아프리카 노예의 음악과 흥이 어우러져서 이 사실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런 축제 행사는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지역의 카니발보다 굉장히 화려하고 신나고 다양성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축제가 바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이 카니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삼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노래하거나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삼바라고 하는 음악 이 리듬 자체가 우리는 브라질의 전통 음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온 음악이에요. 자, 이렇듯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독특한 이 다양성을 지닌 문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조 문화권입니다. 건조 문화권은 문자 그대로 건조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이 권역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지역도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이 구분되는 특성들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냥 건조 문화권의 특성을 찾아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범위를 좀 살펴보면 서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요. 그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위에 국가명이 무슨 스탄 붙은 그런 나라들 있죠. 요 지역. 여기가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북부 아프리카는 말 그대로 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 요 지역이 이 건조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적인 특성으로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넓은 사막과 그 사막 기후 그리고 초원, 스텝 기후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공통점이 이슬람교와 아랍어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건조한 기후에 영향을 받아서 유목이 행해지는 지역입니다. 자, 3단원 내용이 이제 기억이 좀 나야 되는데 유목이란 농경이 불리한 지역에서 이동하면서 목축을 행하는 형태의 산업이지요.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은 이 유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아시스 농업,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오아시스 농업이 행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외부의 물을 끌어와서 관계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현재에는 이 건조 문화권은 이 석유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석유 자원 개발, 그리고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한 도시들, 그리고 여기서 현대적 시설을 이용해서 대규모 관계 농업이 행해지고 있다. 이거 우리 3단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의 그 밭 보여준 적 있죠. 요걸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범위는요, 그 문화적인 그 경계의 역할을 했던 이 사하라 사막의 이남 지역입니다.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공통점이 유럽의 식민 지배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이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국경선이 굉장히 단순하죠. 자, 이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국경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국경의 형태가 단순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그 이 대륙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적인 경계 를 이 국경이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이렇게 공존해서 살고 있었어요. 자, 분명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두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강대국들, 즉 식민지 모국에 해당하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득에 의해서 그냥 국경선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의 국가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그래서 종족과 국경의 불일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심각한 분쟁, 내전에 휩싸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보니 이들은 그 문화적인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프리카 문화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문화가 너무 낯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간에도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인데 A라는 부족, B라는 부족, C라는 부족의 학생들이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의식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는 최근에는 이런 부족 중심의 인식이랄지 이런 생활 양식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기는 합니다. 자, 이런 부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신앙, 그 종교도 토속 신앙, 원래 그 부족들의 생활이나 가치관의 중심이 됐던 이런 토속 신앙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관습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농업에 있어서는 그 기후 환경을 반영한 이동식 화전 농업이 행해지고 있고요. 강대국의 식민지 경험을 겪은 국가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이 플랜테이션의 이런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 이런 특징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문화권은 이렇게만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 않을 뿐이지, 아프리카 이 문화권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발달 단계를 가진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아프리카 가장 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발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아프리카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학습은 하지만 잘못된 편견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발달 단계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입니다.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그 범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여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요 남태평양에 분포하는 섬들까지를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지역은 유럽 문화의 전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문화적 특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개신교와 영어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개발이 늦고 인구 밀도도 낮고, 그리고 이 독특한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상업적인 농목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호주산 소고기, 호주산 양고기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원주민 문화, 그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토착민, 원주민 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주민인 그 에보리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마오리족. 이들의 그 독특한 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 원주민들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북극문화권. 북극문화권은 어쨌든 문화잖아요, 얘들아.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인 것이고, 그러니까 북극의 주변 지역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극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술록을 유목합니다. 유목은 아까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나타났는데, 건조문화권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는데, 그 경작이 어려운, 농경이 어려운 지역에서 그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건조기후와 마찬가지로, 건조문화권과 마찬가지로 북극문화권에서도 유목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수렵, 사냥 및 어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생산 활동을 했는데요. 현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는 이런 극단적인 기후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동물 가죽으로 된 뭐 두꺼운 옷을 입거나 뭐 이렇게 털로 된 옷을 입거나 했다면, 지금은 우리랑 똑같이 공장에서 생산한 옷을 입고, 그리고 더 이상 유목을 하기보다는 공장이나 뭐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과 같은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극문화권의 특징으로 중요한 것은요, 기후변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이 북극문화권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었던 땅이 더 이상 얼지 않고 얼음으로 뒤덮였던 땅이 드러나고, 이런 변화로 인해서 뭐 자원을 채굴하거나 가공하거나 뭐 농사가 불가능했던 땅에서도 뭔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나, 이런 변화들, 그리고 뭐 이제 얼음이 녹았으니까 항구가 건설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이 극지방의 독특한 이 자연 환경들을 소재로 한 관광지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북극 문화권에서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은 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마냥 좋게 평가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는 어느 지역 여행 기록의 일부이다.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낙타, 모래 언덕, 두건 썼고, 선글라스 없이는 눈 뜨기도 어려웠고, 작은 모래알갱이가 피부에 닿아서 따끔거리기 때문에 긴 팔과 긴 바지, 이렇게 온몸을 감싼 옷을 입어야 되고, 건조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과일과 채소를 얻기 어려워 날고기를 통해 비타민을 섭취한다. 이거는 한대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북극 문화권으로 합시다. 북극 문화권. 자,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쌀국수의 향신료. 동양 문화권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물이 부족해서 오아시스 농업을 통해 대추야자를 말려 먹는다. 정답입니다. 자, 토양이 척박하여 이동식 화전 농업. 아프리카 문화권이죠. 자, 식초와 소금으로 간을 한 쌀밥 위에 날생선을 얹은 초밥. 이거 어디예요? 아시아 문화권, 동양 문화권.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쓸까요? 동아시아. 자, 다음 10번. 다음 자료의 가국가는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6번째로 넓습니다. 땅이 크고요. 에버리지니라고 불리는 원주민, 호주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자, 영어 사용하고요. 유럽인의 후손이고요. 캥거루 고기. 자,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여행을 주제로 하는 인터넷 방송이랍니다. 가국가가 포함된 문화권을 고르래요. 자, 스리미낙시 사원. 이게 중요한 힌두교 사원이에요. 너무 중요한 힌두교 사원. 우리 교과서에 힌두교 사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86쪽 반드시 보세요. 다양한 신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다신교인 힌두교를 말하는 거고. 자, 소들 신성시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안 먹는다 그랬죠. 자, 점심으로 카레를 먹고 겐지스 강에서 종교 의식으로 목욕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겠대요. 자, 남부아시아, 즉 B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떤 문화권의 특징을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거래요. 핵심 단어를 더 돋보이게 하는 기법, 우리 이거 해봤죠. 자, 포르투갈어를 쓰고요.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어요. 잉카 문명, 카톨릭교, 리오그란데강 이남. 어디예요? 이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포르투갈어가 브라질, 나머지 지역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끄고 끝나지 말고 교과서, 통사노트, 지리부도를 꼭 열어보고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배포하는 과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